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대개 10월 뒤에 빌런하면 염치 없고 몰상식한 시어머니를 떠올리잖아요. 저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집에 시집와 살아보니 못된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뺨치게 매섭더라고요. 꿈에 나올까 두려울 정도로 말이죠. 모르긴 해도 저희 시아버지 같은 캐릭터는 흔치 않을 거예요. 똥꼬집에 자뻑도 심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거기다 말도 엄청 많아서 아버님이랑 대화를 나누게 되면 아주 귀에서 피가 철철 흐를 정도예요. 저는 말수가 적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 그런지 말이 많은 시아버지를 상대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아빠는 하루에 말 3마디 하시면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확 이 한마디 뿐이시고 기분이 좋으실 때도 좋네 이 한마디로 감정 표현이 끝이에요. 제가 수능 시험을 망치고 지원했던 대학에 모조리 떨어졌을 때도 아빠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한 번 더. 저희 아빠가 극단적으로 말수가 적은 분이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시아버지를 만나 뵀을 때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를 갈 때 대개는 며느리감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그 부모님에 대해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하셨거든요. 내 며느리가 되겠다고 왔으니 말라도 되겠지? 그럼요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아가야, 나는 말이다. 자식 결혼에 왈가왈부하는 피곤한 시아버지는 아니다. 그래도 굳이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하자면 결혼은 말이지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한 가족이 되는 의례라고 생각한다. 어느 집안이든 어른이 중심이 되어야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니? 사공이 많아봐야 배가 산으로 가는 것밖에 더 있어. 선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배가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는 거지. 안 그러니? 네 아버님.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다만 내가 이래봬도 이날 이때까지 누구 밑에서 명령 들어가며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뱀머리가 될지언정 용꼬리는 안 한다 이거야. 처음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었는데 듣다 보니 그냥 알맹이 없는 본인 자랑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1시간이 넘도록 읊어대시니 정말이지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인사드리러 오기 전에 예랑을 통해 아버님이 남다른 분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보다 못한 어머님이 식사 준비가 다 됐으니 그만하시라고 말을 끊지 않았다면 제 귀에서 피가 줄줄 흐를 때까지 그 얘기를 들어야 했을 거예요. 말 많은 아버님과 달리 어머님은 과묵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말 많은 사람이 100마디 떠드는 것보다 말 없는 사람이 한마디 내뱉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요. 언제 한번 크게 터질 것 같아서 겁이 살짝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30년 넘게 살아온 아버님만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의 남다른 면모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때에도 어김없이 드러났어요. 예단 목록을 아버님이 손수 작성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단 목록이라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야, 아버님이 주신 예단 목록 말이야. 정말 이렇게 해와도 되는 거야? 골프채 세트에 낚싯대 세트, 거기다 최고급 비자나무 바둑판이라니. 이거 정말 결혼 예단 맞아? 전부 아버님이 쓰실 거 아니야? 그러자 예랑이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러는 거예요. 아, 아버지 정말. 자기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좀 이기적이셔. 무력도 많으시고. 안 그래도 예단 문제로 어머니랑 다투셨던 모양인데 결국엔 아버지 뜻대로 목록을 꾸리셨나 보네. 내가 집에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기다려줘. 예단 목록에 적힌 건 앞에 말한 것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맞춤 정장에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하다하다 차박용 텐트까지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자식 결혼을 핑계 삼아 평소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몽땅 챙기려는 속셈이었죠. 남편이 집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튿날 새로 작성된 목록이 제 톡으로 왔어요. 처음에 주셨던 목록에 비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버님 걸로 보이는 것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그 목록을 보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만 옆에서 푹푹대며 열을 내셨죠. 아니, 자기 아들이 의사나 판검사쯤 되는 줄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얼마야? 난 못해. 내가 하자 있는 딸내미 돈 싸발라서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남들만큼 배울 거 배우고 직장도 번듯한 딸을 왜 이렇게 보내야 돼? 너 그쪽에 확실히 말해. 이런 식이면 우린 결혼 못한다고. 엄마 반응을 보니 이것도 많이 줄인 거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우리 부부는 몇 번에 걸쳐 예단 목록을 협상한 후에야 결혼식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결혼식만 치르면 다 끝날 줄 알았던 문제들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날부터 빵빵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신혼여행에서 사온 선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선물은 몰라도 아버님 선물은 꽤 신경 써서 골라왔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며 교환을 해오라는 거예요. 네? 아버님, 스페인에서 사온 걸 어떻게 교환을 해요? 이거 하나 바꾸자고 다시 스페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못할 건 또 뭐 있냐?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지. 정 안 되겠으면 거기다 전화해서 해외 배송해달라 그래. 너 설마 영어가 안 돼서 그러는 거니? 나 원참 영문과 출신인 제가 영어가 두려워 그러겠어요. 말이 쉽지. 스페인이 어디라고 셔츠 하나 바꾸자고 해외 통화까지 해가며 항공편으로 옷을 교환해요. 배보다 배꼽이 크죠. 결국 아버님께는 교환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곤 백화점에서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사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그것마저 뜨뜨미지근한 표정으로 선심 쓰듯이 마지못해 받는 티를 내시더군요. 그때 결심했어요. 앞으로 아버님 선물은 절대 해외에서 사지 않기로요. 그런데 선물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선물을 뭘로 해드릴지 살짝 떠봤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들이 골라오는 선물이야 뻔하지. 그럴 것 차라리 돈으로 다오. 나이가 들어 그런가? 요즘엔 옷이니 신발이니 하는 것보다는 현금이 최고더라. 그래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현금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돈 봉투만 딸랑 내밀 수 없어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횟집에서 저녁 식사 대접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퇴근길에 미리 주문해둔 케이크를 받아오기로 해서 저는 꽃다발과 돈 봉투를 챙겨 들고 횟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식사를 마칠 무렵 아버님께 꽃다발과 돈 봉투를 내밀었죠. 아버님, 약소하긴 하지만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한바구음을 지으시며 돈 봉투를 받아 슬쩍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액수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표정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딱히 다른 말씀이 없으시길래 무사히 넘어가나 생각했죠. 솔직히 돈 봉투에 넣은 돈은 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느라 들어간 돈만 해도 50만 원이 다 되거든요. 아버님 입이 하도 고급이라서 회도 비싼 걸로만 주문을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죠. 아무튼 식사를 잘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몇 잔 마신 술에 정신이 몽롱해서 그런가 씻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휴대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지 뭐예요. 눈을 떠보니 새벽 3시가 막 넘었더라고요. 이 시간에 전화 올 곳도 없는데 누군가 싶어 핸드폰 액정을 살폈더니 글쎄 아버님이시더라고요. 네, 아버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집에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새벽 시간에 부모님한테 오는 전화라면 사고 전화거나 부고 전화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나니 시어머니 중에 누구 하나 죽었으면 좋겠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하는데 꼭 일이 있어야만 돼. 내가 너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 아무리 참고 넘기라고 해도 도저히 분이 삭질 않아서 전화했단 말이다. 네? 혹시 제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나요? 몰라서 묻는 거냐? 너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네 눈에는 내가 거지 새끼로 보이디? 어떻게 돼 내가 시아버지 생신 선물로 딸랑 20만 원을 보낼 생각을 하냐? 내가 선물은 필요 없으니 현금으로 달라는 말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 액수만 보냈다는 건 네가 날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네가 실수로 액수를 잘못 넣었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떠냐? 뭐가 맞는 거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잠결에 봉변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아버님 생신이라고 쓴 돈이 80만 원이 넘는데 봉투에 든 돈 액수만 따지시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처음 돈 봉투에 담았던 금액은 40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20, 제가 20만 원을 각각 부담했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횟집에서 제일 비싼 것들만 쏙쏙 골라 주문을 하시는 바람에 예상 금액이 오버돼서 할 수 없이 절반을 뺀 거였어요. 주문을 하기 전에 아버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액수에 연연하실 거라면 횟집에서 그렇게 시키지는 마셨어야죠. 그때는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건 최상급 아니면 안 된다며 먹는 거에 돈 아끼지 말라시더니 이러시면 저보고 어쩌라고요. 진짜 억울하고 짜증이 나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깟 돈 몇 푼에 결혼생활 내내 시달리느니 차라리 얼마 더 주고 끝내자 싶어서 실수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내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래 뭐 네가 실수였다고 하니 어른인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어쩌겠니. 그럼 나머지 금액은 내일 중에 내 계좌로 보내거라. 자신은 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아버님은 새벽 3시에 며느리 잠까지 깨우시곤 기어이 20만 원을 더 받아내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의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TV 프로그램 중에 해외여행지에 가서 여행자 모드로 체험해보는 프로가 꽤 많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 프로를 즐겨보시더니 하루는 그러시는 거예요. 예, TV에서 보니까 말이다. 베트남에 있는 무이네란 곳에 말이지 사막이 있더구나. 내가 살면서 사막은 한 번도 못 가봤잖니. 마음 같아선 사하라 사막이나 하다못해 고비 사막이라도 가보고 싶지만 거기 멀기도 하고 니들 시간이 안 되니 어쩌겠니? 그래서 말인데 이번 여름 휴가 때 무이네나 한번 다녀오자꾸나. 우리 부부가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인 걸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님이 먼저 선수를 치시더라고요. 솔직히 함께 가기 싫었어요. 어머님은 몰라도 저희 아버님이 좀 유난이셔야죠. 그 성격 다 맞춰드리면서 여행을 다닐 생각을 하니 떠나기도 전부터 골이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자기야, 어떻게 할 거야? 나 정말 아버님 모시고 여행 가기 싫어. 한국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여행까지 가서 그 고생을 또 해야 돼? 그럼 어떡하냐. 싫다고 했다간 1년 내내 시달릴 텐데 1년이면 다행이게 평생 시달릴걸. 미안한데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이해해주면 안 될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모시고 가자.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무인의 여행을 떠났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사막은 막상 가서 보니 참 협소하더라고요. 누구보다 실망한 건 아버님인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여행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당신이 원했던 것과 다른 현재 상황에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셨거든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고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어찌나 짜증을 내시는지 매 끼니마다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며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음식 맛이 수준 미달이라면 어찌나 타박을 하시던지 식당을 찾은 다른 손님들과 가게 주인한테 미안해서 혼났네요. 호텔에서 조식을 먹을 때도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해내라고 떼를 쓰는 바람에 저와 남편이 얼마나 애를 먹었나 몰라요. 아니, 아무리 외국 요리사라지만 그 간단한 김치찌개도 못 끓인다는 게 말이 돼? 김치 넣고 물 넣으면 되는 걸 그걸 왜 못해? 이게 다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버지, 여긴 한국이 아니잖아요. 외국 호텔에서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여내겠어요. 김치도 없는데. 그러자 아버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불렀어요. 아가, 너 한국에서 김치 가져온 거 있지? 그거 주방장한테 갖다 줘라. 김치 쫑쫑 썰어 넣고 돼지고기 숭덩숭덩 썰어서 찌개 좀 끓여오라고 그래. 아버님, 김치찌개가 고기랑 김치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건 실례예요. 아침은 대충 드시고 점심 때 한식당 모시고 갈게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침을 대충 먹어? 내가 왜? 이날 이때까지 난 아침을 거른 적도 없고 빵 쪼가리로 대충 때운 적은 더더욱 없어.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목청은 또 어찌나 크신지 식당 내에 있는 투숙객들이 다들 저희 테이블을 쳐다봤어요. 더는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없어서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일찍 문을 여는 한식당을 찾느라 아침부터 쌩 난리를 쳤죠. 거기다 최악인 건 무인의 여행 내내 아버님이 현지 사람들한테 한국어로 반말을 찍찍히다며 무식한 것들이라는 둥, 못 사는 나라라는 둥 해서는 안 되는 말씀도 서슴지 않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3박 4일 동안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곤 속으로 다짐을 했죠. 아버님이랑은 절대로 여행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특히 해외로는요. 아버님이 이런 추태를 부리는 내내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문 채 마치 해탈한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요. 30년 넘게 아버님 같은 사람이랑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을지 어머님의 초연한 태도를 보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멋대로 굴면서 주변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아버님이었지만 이 정도가 끝이었다면 이해는 못해도 연을 끊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자 저도 더는 참고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일이 벌어진 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저희 아빠 장례식 때였어요.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한 편도 아니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손도 못 써본 채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자 저도 엄마도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를 정도였는데 아버님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거예요. 장례 마지막 날 장지로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날 조문을 와주셨던 아버님이 아침 일찍 다시 찾아오셨더라고요. 평소 자신밖에 모르는 아나 무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를 잃은 며느리한테 따뜻한 위로라도 해주시려고 다시 오셨나 했죠. 그런데 글쎄 저를 보자마자 이러시지 뭐예요. 아가, 네가 경황이 없는 건 알겠다만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널 불렀다. 싫은 말이다. 내가 어제 조의금으로 10만 원을 냈는데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돌려받아야 할 것 같단 말이지.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조의금을 돌려받다뇨. 그것도 사돈 장례식에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다.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했다만 어차피 나중이라도 알게 될 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 싶어 말하는 거다. 여기 장례식장 음식이 말이야. 영 입에 안 맞지 뭐냐. 먹을 때부터 찜찜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집에 돌아가서도 속이 더부룩한 게 영 소화가 안 되더란 말이지. 너도 알다시피 내 입이 좀 고급이니? 그래도 사돈 장례식인데 참고 넘어갈까 생각했다만 밤새도록 생각해봐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다 돌려받으면 나도 면이 안 서니까 절반만 돌려다오. 내가 조의금으로 10만 원을 냈으니 절반인 5만 원만 돌려다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정말이지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였어요. 혹시 아버님이 장난으로 이러시나 싶기도 했지만 그 표정이 너무 진지한 게 절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그게 부모 잃은 며느리한테 할 말씀이세요? 다른 날도 아니고 제 아버지 발인 날에 찾아와 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냐고요. 저요, 지금까지 아버님이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저를 힘들게 하셨어도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요. 그런데 어쩜 끝까지 이런 식이세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다고요. 아버님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도 없으세요? 어떻게 이런 와중에 그깟 돈 몇 푼 받아내자고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사람을 괴롭히시냐고요. 남이라도 이렇게는 안 해요. 철없는 초등학생도 이 정도로 사리분별 못하고 살진 않는다고요. 조의금 10만 원 내셨다고요? 네, 그 돈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반이고 뭐고 필요 없이 다 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 며느리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버님 같은 사람이랑 더는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참에 남남으로 살자고요. 저도 이제는 시아버지 없는 셈 치고 살게요. 저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아버님 손에 쥐어드렸어요. 예, 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냐?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참다 안 되게 서서 찾아온 건데 어른 앞에 두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네 부모는 널 이렇게 가르쳤냐?
시부모 앞에서 이따위로 굴라고 가르쳤냐고.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효도라는 게 다른 거 없다.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효도야. 너 하는 꼴을 보니 네 아버지가 자식 잘못 키웠다고 관에서 통곡하겠구나. 그때였죠. 장례식장 관리자랑 정산 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남편이 달려와 버럭 소리를 쳤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마침 잘 왔다. 넌 평소에 마누라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얘가 시애비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대들게 하냐. 내가 이 내릴 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되먹지 않은 애는 처음 본다. 너 앞으로 얘랑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해.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 준 만큼 네 차 내가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교육하라고. 그러자 남편이 아버님 손을 잡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야말로 예절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겠네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고 살아야 하니까요. 제 장인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벌인 오늘 이 추태는 저도 이 사람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더 험한 꼴 보시기 전에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호직원 불러서 내쫓겠습니다. 그 말에 아버님은 입을 떡 벌리곤 급기야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워 이런 꼴을 당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장례식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아버님을 식장에서 내쫓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지만 아버님에 대한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의 일을 듣고 찾아온 시어머니께서 대신 저와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하셨지만 여전히 마음은 진정되지 않더군요. 그런 제게 미안했던지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자기 집안일에 일절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어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저는 시댁과 왕래를 끊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누군가 해서 받아봤더니 아버님이더라고요. 제가 당신 전화를 받지 않자 지인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한 거였어요. 아버님은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레 자신의 환갑잔치에 대한 얘기를 쏟아내셨어요. 넌 왜 이렇게 통화하기가 힘드냐? 꼭 시애비가 직접 전화를 해야 받는 거냐? 고양 것 같으니라고. 암튼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얘기하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올해 환갑이잖니. 거기다 퇴직기념을 겸해서 크게 잔치를 벌일까 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유럽 쪽으로 한 보름 크루즈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했다만 네 시어머니가 죽어라 반대를 하니 어쩌겠어. 그래서 조촐하게 잔치나 하고 끝낼까 한다. 장소랑 시간은 네 남편 통해 전달하마. 네가 내 며느리로 산 지 꽤 됐으니 이젠 나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됐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해두마. 난 쓰잘데기 없는 선물보다는 현금이 좋다. 예전 내 생일 때처럼 실수하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담아오거라. 작년에 니들이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네 시어머니 환갑은 그냥 넘어간 거 알고 있지? 그때 돈도 아꼈으니 내 환갑 땐 확실히 하리라 믿는다. 아버님은 제가 끼어들 사이도 없이 당신이 할 말만 속사포처럼 늘어놓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버님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작년이 시어머니 환갑이었던 걸 까먹은 건 뜨끔하더라고요. 아버님과는 연을 끊고 살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지만 그래도 어머님과는 지금껏 아무 탈 없이 지냈던 터라 더 죄송했어요. 남편이 저희 아빠 장례식 때 있었던 일 때문에 미안해서 저한테 어머님 환갑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해 뵙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극구 사양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 때문에 보자고 하는지는 잘 알겠다만 그럴 거 없다. 어머님 그러지 말고 시간 좀 내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님 환갑이었는데 제가 신경 못 써드린 게 죄송해서 그래요. 그럴 거 없어. 환갑이 별거니 나이 1살 더 먹는 것뿐인데 친정아버지 상당하고 경황 없는 너한테 내 생일상 차려내라고 할 정도로 나 모진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 쓸 거 없어. 그리고 혹시 네 시아버지가 환갑잔치 해달라고 너희 내외 찾아가거든 문도 열어주지 말고 돌려보내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어쩜 하는 짓이 여전히 그리 철딱서니가 없는지 원. 네 시아버지 때문에 그가 많이 속상했지? 내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니? 나도 살면서 숱하게 경험하고 느껴왔던 건데
괜히 자식 노릇한다고 참고 살 생각이면 아서라. 네 시아버지가 시간 지나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말고. 내가 살아보니 그러기는 내 저녁에 글러먹었어. 그리고 이건 내 부탁인데 앞으로 니들 사는데 일절 참견 안 할 테니 이번 네 시아버지 환갑잔치에는 꼭 와줬으면 좋겠구나. 선물 같은 건 준비할 필요 없어. 그저 몸만 와다오. 내 이렇게 부탁 좀 하마. 아버님은 몰라도 시어머니만큼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 같더니 결국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머님마저도 기어이 저를 아버님 환갑잔치에 부르시니 말이에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고 그날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했지만 어머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신 거라서 모른 척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발을 끌고 아버님 환갑잔치가 열리는 곳에 갔어요. 가보니 규모가 어마어마한 게 아버님의 허세를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아버님은 한복을 쫙 빼입고 테이블 사이를 돌며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신이 나서 입끝이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반면에 어머님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결의에 가득 찬 사람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뵈니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겠다 싶더군요. 본격적으로 환갑년이 시작되고 흥에 취한 아버님이 진행자 손에 들려있던 마이크를 뺏어들고 일장 연설을 시작했어요. 다들 바쁘실 텐데 내 환갑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돌이켜보니 그 고비마다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딱 한 사람, 내 아내더라고요. 오늘 이 환갑년도 내 아내가 손수 준비해준 겁니다. 다들 내 아내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아버님은 뭐가 그리 신이 나셨는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님을 소개하며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셨어요. 여보, 당신도 한마디 하구려.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사양 말고. 그러자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건네받으시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성대한 자리를 마련한 건 제 남편 장수기 씨 환갑을 축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사람 61번째 생일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지난 35년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청산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니까요. 어머님의 말씀에 장례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희 부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 얼굴에는 당혹감이 차올랐죠. 특히 아버님은 더더욱 그랬어요.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 생활을 청산하다니.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눈에 힘을 잔뜩 주고서는 아버님한테 말했어요. 잘못 먹어? 내가? 난 오늘 이 자리에서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 지긋지긋하고 구역질 나는 당신 같은 인간 옆에선 산의 진미도 음식물 쓰레기처럼 느껴지거든. 환갑잔치? 그런 건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당신처럼 개차반 같은 인간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지 주둥이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남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인간이 뭘 잘했다고 환갑년을 열어. 당장 천벌받아 되져도 시원찮을 인간이.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당신 환갑을 축하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 모르긴 해도 속으론 저런 인간 귀신 안 잡아가고 뭐하나 한탄할걸. 그동안 살면서 당신이 벌어다주는 월급 받아 생활할 때마다 더럽고 치사했지만 오늘까지 꾹 참고 살았던 건 네 놈이 가장 볼품 없어졌을 때 버리려고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야. 이젠 직장에서도 내쳐지고 오라는 것도 없는 네 놈 꼴을 보니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TV에서 보니 일본 여자들은 남편이 퇴직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더라. 연금 나눠받고 이혼하려고. 그걸 보고 저거다 싶었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혼을 해도 앞으로 나올 네 놈 연금 절반은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깟 연금 받아봐야 그동안 너 같은 놈이랑 살아온 내 인생이 보상되지는 않겠지만 어쩌겠어. 그래도 돈 욕심 많은 네 놈한테 제대로 엿먹이기엔 안성맞춤이다 싶어서 이참에 이혼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네 놈 환갑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 놈한테서 해방되는 나를 위한 축하연이다 이 말이야. 자, 이거나 받아. 어머님은 아버님 손에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봉투를 열어본 아버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죠. 거기에는 이혼 서류와 더불어 어머님이 요구하는 재산 분할 목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 여편 내가 미쳤나? 내가 이걸 왜 줘? 내가 뼈 빠지게 번 걸. 왜 집구석에서 놀고 먹어 너한테 주냐고. 난 못 줘. 10원 한 푼 못 주니까
이혼을 하려고도 맨몸으로 나가! 아버님은 입에 거품을 물고 꾀꾀거리셨지만 내심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이혼 소송을 하는 순간 영락없이 어머님 요구대로 뺏기게 될 거란 사실을요. 결국 그날 아버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걸로 환갑년은 끝이 났어요.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손을 놓겠다는 생각으로 아버님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신 어머님은 이렇게 제대로 한 방 날리시곤 이혼을 하셨어요. 가기 싫은 아버님 환갑년에 굳이 저를 부르신 어머님 덕분에 저는 본의 아니게 대리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머님께 감사드릴 뿐이죠. 집도 땅도 심지어 매달 나오는 연금까지도 반띵을 하게 된 아버님은 화병으로 자리에 누우셨지만 아버님 곁에는 그 누구도 남지 않았어요. 아내도 자식도 심지어 형제들까지도요. 베푼 거 없이 남한테 뺏고만 살았으니 당연한 결과죠. 이래서 사람은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나 봐요. 이참에 아버님도 당신이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